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을 함께 나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이드님. 오늘 광복절이네요. 그런데 말복이에요? 네, 그러네요. 오늘이 광복절이고 말복이네요. 작년 8월 15일에는 우리 가로수에서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말복은 삼복 가운데 마지막에 드는 복날이라고 하던데 오늘은 복날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좋죠. 이 속담 아세요?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 무더위에 얼마나 몸이 지쳤으면 이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게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요. 만사 귀찮은 거지요. 모든 게 귀찮은 거지요. 가이드님 말씀처럼 무더위의 절정입니다. 이 삼복 즈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도 힘들게 느껴질 만큼 그만큼 기력이 많이 약해져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런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나, 힘이 빠지네. 그래서 복날에는 복다림 음식을 먹으면서 재충전을 해야겠죠? 추천 좀 해주시죠. 복다림 음식 뭐가 좋을까요? 보통 삼계탕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팥죽을 쏘아 먹었다고 해요. 팥죽은 동지날 먹는 거 아닙니까? 한의학에서는 팥이 찬 성질의 음식이라서 열독을 다스려 준다고 하고, 또 영양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팥이 비타민 B환이 풍부하여 식욕 부진과 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팥죽 먹어야겠는데요. 근데 왜 이 팥죽 먹는 모습에서 나이가 보인답니다. 여기에 설탕을 탁탁 넣어가지고 달달하게 드시면 이것도 아직 조금은 어리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넣고 팥죽의 그 구수함 자체를 느낀다. 그러면 이제 어른 입맛이다, 이러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적당히 달달한 걸로 가겠습니다. 가이드님 어느 쪽입니까? 저는 달달한 팥죽이 좋은데요. 그럼 저보다 더 영하게 가시가 있다는 건데, 어쨌거나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어디 가서 팥죽 나오면 어리고 싶다고 일부러 설탕 그렇게 넣어 드시지 마시고 그냥 입맛에 맞게 구수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복날의 복자가 한자로 엎드릴 복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복날의 복자가 흔히 그 복 들어온다 할 때 그 복복자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럼 복날에는 복이 굴러 들어오는 날이라는 거죠? 원래 뜻보다 훨씬 마음에 드는데요. 둘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복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세대가 변하면서 복날의 의미가 조금씩 흐려진다, 아니면 바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그 진정한 복날의 의미가 뭐냐면은 엎드릴 복자, 엎드림의 정신을 새기는 날이었대요. 계절의 큰 변화를 앞두고 겸손을 마음에 담아서 새로운 시절을 준비하자, 그런 의미였죠. 우리 조상님들은 더위를 이기려 하지 않았고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잠시 쉬어가는 지혜를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조상님들은 참 멋진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 사람이라서 그런지 복이 굴러 들어오는 날이 더 마음에 들어요. 우리 가로수 청취자님들, 더운 날이지만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응급 상황 대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 끝내지 못한 또 이야기가 더 있었지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사회자님, 벌써 보름이나 지나서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정리요정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뾰로롱 하고 나왔습니다. 정리요정이 뾰로롱.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응급 상황 대처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매 어르신은 자신의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대처가 늦어질 수 있으니까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심장마비가 생겼을 때 심장마비는 빠른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다면 응급실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어르신의 경우에는 흉통이 아닌 체한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할 수도 있어요. 만약 식은땀을 흘리고 호흡이나 의식이 없다면 지체 없이 119에 연락을 하시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둘째, 경련을 할 때. 경련에서 중요한 것은 어르신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은 치우고 입안에 내용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줍니다. 대부분 경련은 오래지 않아 저절로 멈추게 됩니다만 만약 5분 이상 계속되면 119에 역시 연락을 해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셋째, 뇌경색이 생겼을 때 어르신이 갑자기 말이 어눌하게 하시거나 눈이 잘 안 보이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거나 몸의 한쪽 팔다리 얼굴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심한 두통이 있고 구토를 한다면 이런 증상이 한두 가지만 나타나도 지체 말고 응급실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넷째, 출혈이 생겼을 때 어르신의 몸 안에서 출혈이 생겨서 혈변을 보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새까만 검은색 설사 같은 변을 본다면 혈변일 수 있으니까 위대장 내시경을 통해 출혈 위치를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와, 우리 사회자님이 잘 정리해 주셔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다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좀 더 흔한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사회자님, 혹시 갑자기 열이 나면 어떻게 하세요? 우선 해열제를 먹겠죠? 그래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병원에 가야겠죠? 네, 잘 하시네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의 정상 체온은 36도에서 37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37.5도 이상은 미열, 또 39도를 넘으면 고열로 보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르신의 경우에는 정상 체온 범위가 타 연령층에 비해 낮고 또 무엇보다 중증 감염에도 체온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경우에는 약간의 열이 있어도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야겠군요. 바로 그거예요. 보통은 열이 나더라도 응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38.5도 이하 미열이 나면 그냥 집에 있는 해열제를 복용하면 돼요. 일단 집에 있는 해열제를 드시고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위험할 상황일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2, 3일 계속 난다면 이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평소 다니시는 병원에 가시거나 아님 일반 병원의 응급실에 가시면 됩니다. 열이 날 때는 그렇게 대처를 하면 되겠고 또 어떤 응급 상황이 있을까요? 어르신 중에 당뇨가 있다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일단 쇼크하니까 되게 좀 무서운데 저혈당 쇼크는 왜 생깁니까? 저혈당은 어르신께서 식사를 잘못하시거나 최근 체중이 많이 감소되었거나 또 여러 가지 컨디션의 변화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통 당뇨약을 2, 3개월에 한 번씩 타오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별 이상 없으면 뭐 같은 약을 계속 처방받으니까요. 그런데 어르신의 컨디션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런데도 같은 약을 계속 유지 복용한다면 저혈당이 올 수가 있겠죠. 그때 상황에 따라 약도 조절해야겠네요. 보통 저혈당이 오면 어떤 증상을 보입니까? 끼니를 건너뛰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손이 막 떨릴 때도 있고 이것도 저혈당 증상입니까? 맞습니다. 허기가 많이 지고 심한 경우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식은땀이 나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 혈당을 체크해서 혈당이 60 이하이면 바로 어르신에게 음료수를 드린다든가 초콜릿 또는 꿀 같은 단 음식을 드시도록 해야 해요. 이렇게 저혈당 증상을 보일 때 혈당 관리가 안 되면 쇼크가 옵니까? 네, 심한 저혈당의 경우에는 어르신이 실신하거나 의식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흡입의 문제 때문에 어르신에게 뭘 먹이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측정기 준비해 두고 수시로 체크해 보라는 얘기가 그 얘기네요. 네. 당뇨와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보통 집에 혈당계, 혈압계를 구비해 놓으시죠? 아주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모셔두기만 하면 안 되고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응급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지 않습니까? 이런 응급 상황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느 정도는 뭐랄까 예방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혈당 쇼크 경우에는 평소에 혈당을 잘 모니터링만 하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르신의 기저질환에 따라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혈당, 혈압, 맥박수, 호흡수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겠죠. 또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그 약의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호자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응급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어르신이 급하게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의 위치, 전화번호, 또 동행하거나 도움을 받을 사람의 연락망도 사전에 준비를 해두면 좋겠지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응급 상황을 잘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다른 가족들에게도 어르신의 상태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지요. 그렇죠. 가족이 아프면 알아야 하는 것도 많고 고민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랄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뭐 누구나 꼭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과정이죠. 그 어르신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이 주제를 놓고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 가로수 청취자님들께서 가로수 방송 소감을 주신 것을 보면 힘들지만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이 가로수 방송을 들으시는 건데 이 주제로 인해서 괜히 우울하거나 어두운 기분을 들게 하지는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번 방송은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택한 이유도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이드님 말씀처럼 희망을 갖는다는 소감도 많은데 이게 또 나만 겪는 일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동지의식도 많이 느끼신다고 그래요. 우리는 치매라는 질병으로 이렇게 인연을 맺은 동지이기도 하지요. 조금 더 크게 보면 늙지 않은 사람도 없고 또 아프지 않은 사람도 없고 또 죽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 말씀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함께 겪는 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동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사회자님, 요즘 기대 수명이 높은데요. 나중에 먼 훗날 100살쯤 되었을 때요. 우리 사회자님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갑자기 그냥 말문이 턱하니 막히거든요. 과연 그때 뭐 하고 있을까? 뭐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보다 내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까지 열심히 잘 살고 있다면 그냥 조용히 뭔가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네. 그러고 싶습니다. 네. 청취자님들도 오늘 저마다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100살이 되었을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떻게 살고 있을지. 이 생로병사를 함께 겪는 동지이긴 해도 또 저마다 원하는 삶의 방식이나 태도는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저마다 원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가 있을 겁니다. 우리 치매 어르신도요. 분명 우리 어르신들도 생로병사의 동지잖아요. 당연히 본인의 거취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나는 우리 부모님의 생각을 잘 알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제 생각에는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노년의 모습까지는 상상을 하는데 사실 되게 많이 아파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까지는 이거 무섭기도 하고 두렵죠. 또 부모님께 이런 일을 여쭤본다는 게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한데 병원에 근무하다 보면 많은 환자분들과 또 많은 보호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전에
언젠가는 정말 화가 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어쩐 일로 또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진료 대기실에 60대 환자분과 보호자인 아들이 대기 중이었는데요. 거동이 좀 불편한 80대 중증 환자분을 모시고 또 다른 가족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80대 중증인 환자분이 정신행동 증상이 있어 소란을 피웠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60대 환자분 아들이 자신의 엄마에게 저렇게 살려면 죽는 게 낫지. 엄마는 절대 저러지 말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죠? 어떻게 그런 말을? 심지어 본인도 환자 보호자 아닌가요? 그 순간은 제가 화가 많이 나서 한 소리 하고 싶었는데 에이, 이런. 그 자리에 계신 다른 분들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참았어요. 속으로는 참 철없는 놈, 너는 안 늙을 것 같아? 이렇게 욕을 해줬거든요. 일단 기본이 안 돼 있네요. 기본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인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또 질병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걸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에 대한 배려도 아예 없는 사람인데요. 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를 소개해 드린 거긴 한데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어디까지나 보호자예요. 치매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지. 이제는 내가 다 결정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은 대단히 위험해요. 그렇죠. 말 그대로 가족은 보호자고요. 어르신 삶의 주인은 바로 그 어르신인 겁니다. 또 다른 케이스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20대 따님이 초록이 치매 아버지를 집에서 정성껏 모시고 계셨어요. 보는 사람마다 효녀라고 칭찬이 자자했는데요. 정작 이 따님은 효녀라는 그 소리를 정말 듣기 싫어했어요. 효녀니까 더 잘해야지 이런 느낌 때문인가요? 그런 효녀라는 시선도 싫었고 또 주위 친척들의 선 넘는 발언도 힘들었다고 했어요. 어떤 발언이죠? 너 잘하는 거 아는데 분명 나중에 후회할 거야. 너도 너 인생 살아. 오호, 친척분들 입장에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뭐랄까 인생 선배로서만 하는 말 같습니다만 솔직히 저런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20대 따님이 그 어떤 포인트에서 마음을 상해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사례들을 소개해 드린 것은 어차피 어르신 돌봄에는 1+1은 2처럼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다만 문제에 따라서 그때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해답인 거죠. 그 해답도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과의 선택과 생각을 존중하는 자세가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 상대가 환자이든 아니든 또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혹시 사회자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이게 요즘 존엄한 죽음에 대해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걸 작성하는 분들이 꽤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인데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에요. 근데 연명의료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병원에서 이제 하는 모든 치료가 다 연명을 위한 의료 아닌가요? 아니에요.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이 심폐소생술이라든가 혈액투석, 또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을 뜻해요. 즉 치료 효과가 없이 임종 기간을 연장하는 의료 시술을 말하는 거예요. 치료 효과가 없고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한다. 그러면 이게 존엄사가 되는 건가요? 네, 존엄사를 말합니다. 존엄사법이 곧 연명의료 결정법인데요. 우리나라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데요. 즉, 존엄사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연명의료를 중단하여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 경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이 안락사와는 좀 구별이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들으니까 구분이 되네요. 존엄사와 안락사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사전연명 의료 결정을 신청하고 싶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됩니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전국의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노인복지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인터넷도 저희가 되네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작성 가능한 기관 조회가 돼요. 우리 대구는 18곳으로 나옵니다. 근데 가이드님 이렇게 작성하고 나서 마음이 변하면 어떡해요? 의향이 바뀌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 요청을 하면 됩니다. 철회도 가능하네요. 그런데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좀 흥미롭습니다. 의사들에게 위독한 사람이 본인일 때 10명 중 8명이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호스피스가 낫다는 의견을 보였는데 입장을 바꿔서 위독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고 부모님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면은 상당수가 또 입장을 바꿨다고 그러네요. 쉽게 말해서 나 자신은 연명치료를 받기 싫지만 내 부모에게는 연명치료를 계속 받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랄까 환자를 위한 최선책이라기보다는 남은 사람들을 위한 최선책이 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죠? 실제로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자기 위안도 있지만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네.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60대 암 환자분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셨고 또 그 부인과 자녀들도 그 의견을 존중하였어요. 이 환자분은 이미 그 환자분의 아버지가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연명치료를 거부하신 케이스인데요. 결국 환자분이 심정지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후에 그 환자분 부인은 내가 잘한 선택이었나? 남편을 너무 쉽게 떠나보내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에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 마음도 들 것 같네요. 이거는 뭐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그런 뭐랄까 죄송하거나 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지석진 씨가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지석진 씨 아버지가 병원에 계셨는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 그래서 의사가 다급하게 연명 치료를 할 거냐라고 물었는데 그때는 뭐 이 당혹스럽고 또 연명 치료에 대한 단어도 처음 듣고 그래서 연명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새벽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그 얘기에 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연명 치료를 선택을 했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버님은 4개월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기간 동안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같은 상황이 온다면 연명 치료를 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지석진 씨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봐도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러네요. 그죠? 두 사례를 보면서 저는 어떤 선택이든 후회는 있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 어떤 선택이든 후회를 넘어 죄책감은 느끼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홍보방송 아닙니다. 치매 초기 어르신의 여명은 10에서 한 12년 정도라고 그러죠. 정신이 또렷할 때 본인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또 그게 연명 치료를 하시겠다고 하면 신청을 도와드리고 나는 마지막까지 치료를 받고 싶다 그러시면 또 그 의견을 존중해 드리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이 이 문제에 대해 인지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어르신의 생각을 여쭤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가족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하여 의견 일치를 보셔야 해요. 막상 어르신과 주보호자는 연명치료를 거부하는데 함께 살지 않은 가족들의 반대로 어르신 의견이 관철되지 못하는 케이스가 현장에서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뭐랄까요. 오늘은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과제를 드린 것 같아요. 생각하기 싫다는 건 그만큼 두렵다는 거죠. 치매이든 죽음이든 가족들도 이 두 단어가 두려운데 어르신 본인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르신이 스스로의 삶을 원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족 여러분들이 곁에서 잘 도와드렸으면 합니다. 가이드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면? 어르신들이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두려운 감정보다는 내가 잘 살았구나, 이만하면 내 인생 괜찮았구나 하는 감정을 느끼도록 가족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치매 가족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정에 가로수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의견 주시고 싶은 분들 대구광역치매센터로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우리 가로수에서 만나요.